사람들이 내게 말하더군.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 내가 현대를 시작한 게 28이었고 정말로 모든 걸 잃고 다시 맨몸으로 나선 게 45이었다. 그러니 나이에 대한 변명 따위는 평생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왔다. 그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1999년 12월 31일 세상이 IMF로 무너지고 회사가 문을 닫던 날 나는 사표를 내밀고 책상 위엔 오래된 볼펜 하나만 남았다. 직원들이 내 등을 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뭘 하시렵니까? 그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도 몰랐으니까.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는 거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마누라가 말없이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여보,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받은 거였다. 그 믿음 하나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아이템도 없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밑바닥이면 어디로 가도 위다. 그때 내 곁에 남은 몇몇 후배들이 회장님 같이 하겠습니다라며 따라 나섰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왜 나를 따라오나? 그들이 대답했다. 회장님이 가는 길이면 망해도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책임감이 생겼다.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날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사업의 첫날 사무실에는 책상 2개와 전화기 1대뿐이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나는 그것을 내 손으로 적어 내려갔다. 이 돈으로 세상을 흔들어 보자. 그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나한테는 진짜였다. 그날 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정주영, 넌 다시 맨바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냐.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잖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실패보다 두려운 게 정체라는 걸 안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 사람은 썩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내 인생의 2번째 봄을 불러올 줄은 그때는 몰랐다. 내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돈이 바로 그 5천만 원이었다. 아내가 건넨 봉투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속엔 당신을 믿는다는 한마디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라는 걸. 돈은 흘러가는 물이고 의지는 근육이야.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거든. 다음날 아침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습관이 그랬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인생이 무너진 그날조차도 나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다. 아내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이제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보면 알겠지. 그게 내 대답이었다. 나는 일단 회사를 냈다. 간판도, 사무실 이름도, 사업 계획도 없었다. 그냥 현실을 밀어붙이는 것이 먼저였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면 시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며 배웠다. 준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훨씬 많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다. 길은 만들어야 보이는 법이지.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다. 직원 5명이 매일 나를 바라봤다. 회장님, 오늘은 뭐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해줬다. 오늘은 생각하는 날이다. 그 말이 멋있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도 막막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정주영,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도망치듯 미국으로 갔다.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누가 나를 불러준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저 세상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거기서 만난 교민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세탁소 하세요. 돈 됩니다. 식당이 최고입니다. 금방 자리 잡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세탁을 하면 깨끗해질지는 몰라도 세상을 바꾸진 못해.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생명산업이란 단어가 맴돌기 시작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생명 자체를 다루는 일. 그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짓는 공사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불 꺼진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밤이 펼쳐져 있었고 내 손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제약회사와 의학기술을 독학했다. 낯선 단어를 적고 그 옆에 뜻을 써넣었다. 세 달이 지나자 방벽엔 세계 제약회사들의 지도가 붙었다. 내가 모르는 건 많았지만 배우지 않는 건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함으로 하는 거다. 아내의 5천만 원은 어느새 절반으로 줄었다. 직원들은 걱정스레 내 얼굴을 봤다. 이제 그만두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다. 그 말에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도망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버티는 자만이 길을 낸다. 그날 밤 호텔 창밖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그걸 도시의 불빛이라 부르겠지만 나에겐 그게 희망의 불씨였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세상을 붙잡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미국에 머무른 지 한 달쯤 됐을 때였다. 나는 하루 세 끼를 컵라면으로 때우며 호텔방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씨름했다. 그때 처음으로 제약산업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중심에 밝혔다. 이건 돈 냄새가 아니라 미래 냄새였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일. 그걸 잡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나는 공학도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다. 내가 가진 건 상고 출신의 계산 감각과 하면 된다는 한 문장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주영, 배운 게 없다고 멈추지 마라. 세상 모든 건 배우면 된다. 그날부터 나는 스스로를 가르쳤다. 낮에는 도서관, 밤에는 호텔방, 제약, 생명공학, 약학 서적을 사전처럼 외웠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노트에 적었다. 아침이 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살아있었다. 사람들이 묻는다. 회장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독학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돈 내고 배우면 느리지만 돈이 없을 땐 죽기 살기로 배우니까 빠르다. 절박함은 최고의 선생이었다. 배움은 강의실이 아니라 생존의 현장에 있었다. 세 달이 지나자 내 호텔방 벽은 지도와 도표로 뒤덮였다. 전 세계 제약회사 이름, 생산 공정 특허 구조, 시장 점유율,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의 방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친 게 아니었다.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지식은 머리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손끝과 가슴에도 새겨져야 한다는 걸. 나는 책 속의 문장 하나하나를 벽돌처럼 쌓아 올렸다. 그게 훗날 나의 기초 공사가 될 줄은 그땐 몰랐다.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불가능은 게으른 자의 핑계다. 모르면 배우고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 문장은 나중에 회사의 첫 사후셔근이 됐다. 나는 손에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5천만 원 중 절반이 사라졌고 남은 건 노트 한 권과 세계를 향한 이상한 자신감뿐이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봤다. 구름 사이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주영,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자. 배웠으니 이제 부딪힐 차례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절박함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날 나는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머릿속엔 수천 개의 제약회사가 떠다녔지만 통장엔 이제 남은 돈이 2천만 원도 되지 않았다. 공항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했지만 묘하게 빛나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울렸다. 한국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친구들은 물었다. 정 회장, 이번엔 또 뭘 하시려고요?
내가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대기업도 못하는 분야 아닙니까? 의사도 아닌 분이 제약을 한다고요? 그 웃음 속에는 조롱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늘 그랬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시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적었다. 나는 다시 회사를 세웠다. 이름도 기술도 사람도 부족했다. 오직 열정 하나로 버텼다. 처음엔 실험 장비조차 살 돈이 없어 중고기계를 구해 직접 조립했다. 사무실은 좁았고 직원들은 3명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나보다 더 큰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건 약점이 아니다. 없는 덕분에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새웠다. 낮에는 논문을 뒤지고 밤에는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다. 전공자도 없었지만 포기한 사람도 없었다. 주변에서는 계속 물었다. 회장님, 정말 될 거라 믿으십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믿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외국의 투자자가 찾아왔다. 그는 내 손에 있던 낡은 자료를 보며 비웃었다. 이런 기술로 세계 1등을 노린다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에 배 한 척 없이 중동에 조선소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늘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걸. 시간이 흘러 직원들은 점점 늘어났다. 하루 3끼 컵라면으로 버티며 눈 밑엔 피곤이 쌓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내가 사무실을 돌며 말했다. 힘들지? 한 직원이 대답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돈도 명예도 자리가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 이 날을 살게 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사무실에서 나는 불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주영, 또다시 맨손으로 시작했구나.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내 손엔 여전히 5천만 원의 무게가 남아 있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그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막진 못했다. 진짜 두려운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인생이었다. 실패는 잠깐의 상처지만 포기는 영원한 흉터로 남는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면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창문 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그 바람이 내 얼굴을 깨웠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시 외쳤다. 정주영,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세상이 비웃든 말든 너는 해낼 거다. 하면 된다. 사업이 시작되고 첫 3년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돈은 늘 바닥이었고 은행 문턱은 늘 높았다. 신용이 없다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나는 그 문턱을 수백 번 넘었다. 사람들은 나를 고집불통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고집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직원들이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는 말했다. 포기해도 좋다. 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와라. 그 말엔 2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잠시 쉬어도 된다는 위로였고 다른 하나는 결국 다시 해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사람들은 내 말에 힘을 얻었고 우린 또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밤엔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엔 컵라면, 벽엔 화이트보드에 빽빽한 메모. 우리의 하루는 실험, 계산, 실패, 그리고 다시 도전으로 이어졌다. 나는 매일 직원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뭘 배웠나? 그들이 대답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다. 그럼 오늘은 실패한 걸 배운 거다. 사람들은 성공 비결을 물었다. 나는 늘 대답했다. 비결은 없다. 그냥 끝까지 버틴다. 누군가의 성공 뒤엔 늘 수천 번의 버팀이 있었다. 그걸 견딘 사람만이 끝에 선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할 때 모두가 반대했다. 회장님, 아직 국내도 자리 못 잡았습니다. 기술 인증도 안 끝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기다리면 기회는 사라진다. 불완전한 배라도 띄워야 바다를 배운다. 그 말대로 우리는 제품을 들고 세계로 나갔다. 처음엔 문도 열리지 않았다. 통역사도 없이 외국 바이어 앞에서 엉뚱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변했다. 이 사람들 진짜 하려는구나. 그 한마디가 우리의 첫 계약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맥주 한 캔을 나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현대 정신이야. 배가 없어도 배를 만들고 길이 없어도 길을 내는 것.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세상은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굴복한다. 그게 내가 평생 믿은 원리였다. 시간은 흘러 우리가 만든 기술은 점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외 기업들이 연락을 해왔다. 처음엔 협업, 그 다음엔 투자, 제안. 그제야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정주영이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역시? 아니지. 그들은 몰랐을 뿐이다. 우린 1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세상은 말한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운은 절박한 사람에게 붙는다. 땀 냄새 나는 사람 곁으로 운은 조용히 찾아온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11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11년은 내게 단 하루처럼 짧았다. 왜냐면 나는 아직도 시작 중이기 때문이다. 11년이 지나고 드디어 세상이 우리 이름을 알기 시작했다. 뉴스에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기자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정 회장, 이제 다 이루셨네요.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왜냐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으니까. 성공은 늘 사람을 시험한다.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명예가 따르니 주변이 변했다. 예전엔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젠 회장님이라며 허리를 굽혔다. 나는 그런 세상이 싫었다.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거다. 어느 날 오래 함께한 직원 하나가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쉬시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너는 산 중턱에서 쉬는 등산객을 본 적이 있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정상에 오르기 전까진 절대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또 다른 산이 보인다. 세상은 성공을 박수로만 포장하지만 나는 성공을 견디는 일로 배웠다.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내 마음의 무게를 지는 게 더 힘들었다. 사람들이 내게 묻곤 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일밖에 모르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일을 안 하면 내가 흔들리니까.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기쁨도 슬픔도 결국 일 속에서 다스렸다. 회사가 커지면서 유혹도 많았다. 누군가는 내게 접근해 부당한 제안을 했고 또 누군가는 권력의 힘을 빌리라 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돈으로 세운 것은 돈으로 무너지고 신뢰로 세운 것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수많은 기회를 포기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 가지를 얻었다. 사람의 신뢰. 그 신뢰가 있었기에 내가 떠난 후에도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다. 어느 날 직원들과 회의 중에 한 신입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성공이란 뭡니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다. 내가 끝까지 도망치지 않은 증거다. 그날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다. 세상이 나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 나는 오히려 두려워졌다. 왜냐하면 존경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불편한 길을 택했다. 편한 자리에 앉으면 생각이 죽는다. 나는 늘 불편함 속에서 살았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성공은 나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낮추게 만들었다.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인내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게 성공이란 그런 거였다. 남들이 박수를 칠 때 나는 다시 삽을 들었다. 왜냐면 나는 평생 공사판의 사나이였으니까. 땀과 흙 속에서 길을 내는 게 나의 본능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수저 타령을 많이 한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다. 왜냐하면 나는 숫자가 아니라 손으로 세상을 떠먹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 집에는 변변한 밥상도 없었다. 학교를 다니다 말고 소 한 마리를 몰고 산길을 오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밥 한 끼보다 더 간절했던 게 있었다. 내 손으로 나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았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나는 더 단단해졌다. 사람들이 말한다. 회장님은 성공했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끝날 때의 결과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마음이 금이면 인생은 금빛이 된다. 반대로 금수저로 태어나도 마음이 썩으면 결국 녹슨다. 젊은 시절 나는 연탄집 아들이었다. 겨울이면 새벽마다 연탄을 지게해 지고 서울의 골목길을 돌았다. 산비탈을 오를 땐 눈이 시리고 손이 터졌다. 그러나 그 길이 내 인생의 첫 공사 현장이었다. 나는 그때 배웠다. 무거운 걸 들어야 어깨가 넓어진다. 세상은 힘든 사람에게만 힘을 준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가정교사를 못하게 하던 시절 나는 택시 운전으로 학비를 벌었다. 24시간 운전하고 바로 학교로 갔다. 졸린 눈으로 강의실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늘 불타 있었다. 이 피로가 내 미천이다. 그때 배운 근성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고 있다. 나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니? 그들은 대답한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요. 그러면 나는 말한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 불공평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공평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가 본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돈 많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절박하게 버틴 사람들이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자존심 하나로 세상을 부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금이다. 어느 날 한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가진 게 없다는 건 최고의 선물이다. 가진 게 없으면 잃을 게 없으니까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는 대로 된다. 흙을 지면 흙이 되고 빛을 지면 빛이 된다. 나는 평생 흙을 지고 살았지만 그 흙으로 건물을 짓고 길을 내고 나라를 세웠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람의 가치는 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흙 속에서 스스로 반짝이는 것으로 증명된다. 성공은 수저의 색깔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결국 마음의 재질이 다를 뿐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 믿은 진리였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십니까?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피곤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육체의 피로는 하루 자면 풀린다. 하지만 정신의 나태는 평생을 병들게 만든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깨달았다. 게으른 사람은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녹슬고 있는 중이다. 나는 가난한 시절보다 편해진 지금이 더 두려웠다. 몸이 편해지면 생각이 게을러지고 생각이 게을러지면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정주영,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네 안에 근육을 써라. 어느 날 밤 직원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쉴 때 더 피곤해. 움직일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 나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 공기가 내 얼굴을 때리면 머리가 맑아졌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다. 그게 복이다. 사람은 움직이는 동안만 젊다. 근육이 아니라 의지가 늙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 나는 회사 안에서도 집에서도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했다. 누군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늘 물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 아니냐?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현대는 그렇게 성장했다. 불가능을 입에 올리는 대신 한번 해보자를 먼저 외쳤다. 내가 젊었을 때 하루 3시간 자며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그 피로가 나를 단련시켰다. 땀과 잠 부족이 만든 체력이 결국 회사를 버티게 했다. 나는 그때 배웠다. 육체는 쓰면 강해지고 정신은 쓰지 않으면 썩는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한다. 쉬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물론 휴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휴식이 습관이 되면 게으름은 철학이 된다. 그때부터 사람은 무너진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쳤다며 포기하던 그 순간을 나는 오히려 그때 더 일했다. 위기는 필요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 한 걸음 차이가 살아남은 자와 사라진 자를 갈랐다. 나는 이 말을 후배들에게 자주 한다. 지치면 쉬어라. 하지만 멈추진 마라. 쉬는 건 회복이지만 멈추는 건 퇴보다. 세상은 불쌍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에게 더 냉정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노력의 냄새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그 냄새로 살았다. 기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흙 냄새. 그게 내 인생의 향수였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육체의 피로는 나를 단련시켰지만 정신의 나태는 나를 썩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걷는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평생을 일하며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다. 혼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혼자 성공한 사람은 없다. 현대를 세운 것도 나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준 사람, 함께 땀 흘린 사람, 그리고 내 고집을 끝까지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회장님은 사람 보는 눈이 타고났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람을 믿는 법을 먼저 배웠을 뿐이야. 처음부터 눈이 밝은 사람은 없다. 믿음을 주고 실수를 견디며 그 사람의 진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과정이 사람을 키운다. 예전에 내 밑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있었다. 일을 자주 그르쳐서 모두가 포기한 인재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거짓말은 안 하더군.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밤을 새우며 변했다. 지금은 회사를 이끄는 임원이 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사람은 믿음으로 바뀐다. 반대로 머리가 뛰어나도 마음이 비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이 있을 때의 에너지다.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용기가 나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결국 조직의 성패를 가른다. 나는 회사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술보다 사람을 본다. 기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믿음은 돈으로 못 산다. 그 말에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 의미를 깨달았다.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사람이 회사를 무너뜨린다. 내가 젊었을 때 IMF를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떠날 때 나와 끝까지 남아있던 몇 명의 직원이 있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이 망해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났다. 돈도 없고 길도 막혔지만 그들의 마음이 내 발을 움직이게 했다. 나는 그때부터 늘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재산이다. 건물은 무너져도 사람은 다시 세운다. 그 믿음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내가 힘든 시기에 받았던 그 마음, 그 신뢰의 빚은 지금도 갚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성공하면 나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이 뛴 사람을 끌어올려야 한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야.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운이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곁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성공은 혼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이다. 성공이란 결국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켜주는 일이다. 그게 내가 평생 붙잡은 원칙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한다. 혼자서는 절대 큰일을 못한다.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사람들은 흔히 리더십을 어렵게 생각한다. 하지만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다. 신뢰의 총합이다. 신뢰가 쌓이면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사람이 모이면 에너지가 생긴다. 그 에너지가 결국 회사를, 나라를, 인생을 바꾼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모으는 법을 배웠다.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직원은 단 5명이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만 그 5명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다. 그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약속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낸다. 포기하는 날이 오면 그날은 내 장례식 날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시 일어났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불씨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조심했다.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나는 청년들에게 자주 묻는다. 너희는 친구가 몇 명이냐? 그들이 5명쯤 됩니다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땐 15명, 대학을 졸업할 땐 50명으로 늘려라. 그들은 놀라며 묻는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연결로 결정된다. 혼자선 잘 살아도 오래 살진 못한다.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너를 보고 웃게 해야 하고, 직장에 가면 동료가 너를 보고 힘을 내야 한다. 그게 진짜 성공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가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늘 말했다. 회사 분위기는 바람과 같다. 리더가 차가우면 겨울이 되고, 리더가 따뜻하면 봄이 된다. 리더란 결국 온도다. 그 온도가 조직의 공기를 만든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했다. 오늘도 수고했네. 그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버티게 한다. 사람은 신뢰를 먹고 자란다. 돈으로는 사람을 살 수 없지만 신뢰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만든 현대의 뿌리도 결국 신뢰였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사람들이 널 좋아하게 만들어라. 네가 들어가면 공기가 밝아지고 네가 나오면 허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사람의 매력이다. 그리고 매력은 곧 리더십이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신뢰는 회사의 피다. 사람을 늘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용기다. 세상은 머리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으로 돌아간다.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을 얻은 자가 진짜 세상을 얻는다.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았다. IMF, 석유 파동, 건설 붕괴, 수많은 실패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위기를 재앙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위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바다는 늘 출렁이고 모래는 늘 흘러내린다. 가만히 있는 배만 침몰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멈춰 있는 사람은 이미 뒤로 가는 중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다. 새로운 걸 배우길 꺼리고 낯선 환경에 몸을 숨긴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세상은 움직이는 자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나는 매번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하늘이 나에게 새로운 공사를 맡긴 거야. 길이 무너졌다면 다시 닦으면 되고, 벽이 쓰러졌다면 더 단단히 싸우면 된다. 그게 내 인생의 방식이었다. 1970년대 현대가 처음 중동 시장에 진출할 때 모두가 반대했다. 정 회장, 사막에 조선소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바다가 없으면 바다부터 파면 되지. 그 한마디가 현실이 됐다. 그 후로 세상은 정주영은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친 사람만이 세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문을 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변화를 찾아 나섰다. 성공을 손에 쥐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체는 성공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순간부터 사람은 방심하고
방심하는 순간부터 추락이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는가? 변화는 고통스럽다. 익숙한 걸 버리고 낯선 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 없이 성장하는 나무는 없다. 태풍을 맞은 나무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기업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말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위험한 길만 가십니까?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게 내 일이었다. 그리고 그 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보다 값진 일은 없었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모든 위기는 변장을 한 기회다. 보통 사람들은 그 얼굴만 보고 도망치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고요한 바다는 아름답지만 항해자는 그곳에서 죽는다. 파도는 두렵지만 파도를 타는 자만이 목적지에 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익숙한 게 편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낯선 길을 택한다. 그게 정주영식 인생이었다. 변화 속에 길이 있고 두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 나는 평생을 달려왔다. 길 위에서, 공사판에서, 사무실에서. 성공이란 단어를 붙잡기 위해 잠을 줄이고 몸을 던지고 사람과 싸웠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니 진짜 성공은 다른 데 있었다. 미안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를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걸 나 혼자 해낸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내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다. 밤새 설계도를 그려주던 직원, 비 오는 날 공사장에 서 있던 현장 소장, 그리고 늘 말없이 내 옆을 지켜준 아내.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내 이름을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감사 인사를 습관처럼 하게 됐다. 커피를 내주는 직원에게도,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택배를 전해주는 사람에게도 작은 인사 하나가 서로의 하루를 바꾼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대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다. 세상을 오래 살수록 미안함이 많아졌다.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나를 믿고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미안함이 나를 인간으로 만든 것 같다. 성공이 나를 세웠다면 미안함은 나를 낮추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건 용기의 언어다. 고맙다는 말은 습관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 두 마디가 있는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고마워하는 관계야말로 진짜 강한 공동체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창밖의 하늘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고맙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줘서. 나는 이제 안다. 돈은 남에게 줄 수 있지만 감사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감사를 모르는 성공은 결국 재앙이다. 세상에 성공한 아기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안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기억된다. 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고맙던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게 내가 선택한 마지막 성공의 모양이다. 그날 밤 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 성공은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일이다. 창밖에 아침 햇살이 비쳤다. 내 손엔 여전히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냄새가 좋았다. 그건 평생 사람들과 함께 만든 삶의 향기였으니까. 오늘도 나는 웃었다. 하면 된다. 단 사람의 마음을 잊지 말고